복수는 1960년 경북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가난이 공기처럼 몸에 배어 있었죠. 그래도 어린 복수는 불평 없이 자랐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묵묵히 버티는 것이 삶이라고 배운 아이였으니까요. 1980년 20살이 된 복수는 대구의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운 것보다 가족이 하나라도 줄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장 기숙사 2층 침대에 짐 보따리를 올려놓던 날, 복수는 창밖의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살자. 그 말 하나로 버텨보자고요. 공장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해 밤 8시가 넘어야 끝나는 날이 보통이었고 손끝은 늘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성실했습니다. 불평 없이 일하고 받은 월급은 고향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철민이 나타났습니다. 1982년의 일이었습니다. 강철민은 건설 현장 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나이는 복순보다 4살 위인 26세였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말재주가 좋았고 공장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복순에게 거침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순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혼자 버티며 사는 처녀에게 낯선 남자의 친절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철민은 끈질겼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공장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쉬는 날엔 복순이 좋아할 것 같다며 작은 선물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그 다정함이 복순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22살, 고향을 떠나 혼자 버티던 복순에게 강철민의 관심은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제가 시작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83년 초봄이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철민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복수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1년 넘게 교제했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강철민은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처자식 있어. 미안하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부남이었습니다. 1년 넘게 사귀어 온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이후 홀로 임신을 감당했습니다. 공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기숙사도 나와야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몸이 불어가는 것을 혼자 버텼습니다. 고향에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에게 미혼모 딸의 소식은 짐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수는 1983년 10월 작고 허름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작은 주먹을 쥔 제품에 안긴 그 아이를 복수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복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이를 달래며 곡순의 입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복수는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사흘 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강철민의 본처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철민의 처남이라고 밝힌 남자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좋은 집에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아이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3세 미혼모에게는 싸울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법도 몰랐으며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손이 떨리는 채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철민 측 사람으로부터 짧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이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렇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의심할 방법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복수는 평생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그 아이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보낸 아이였지만 가슴 속에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다면 행복하기를, 그것 하나만 빌면서요. 그 기도가 41년 동안 이어질 줄은 그때의 복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던 날, 복수는 한동안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 커다란 슬픔은 눈물로도 나오지 않는 것인지 복순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밤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그 작고 따뜻한 무게만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감정을 추스를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 그 반복이 복순을 붙잡아 세워줬습니다. 식당 설거지, 봉제 공장 부업, 청소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몸을 쉬지 않으면 생각도 멈춘다는 것을 복수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강철민에 대한 배신감도 몸이 무너질 만큼 일하고 나면 잠깐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85년 복수는 25이 되었습니다. 정상추를 만난 것은 일이 2년이 된 경우였습니다. 복순이 일하던 식당 근처 공장에서 용접 일을 하던 정상출은 그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조용히 계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복순이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들고 휘청거리자 아무 말 없이 달려와 받아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건넸더니 정상출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수는 그 행동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상출은 천천히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는 복순에게 사과 하나를 내밀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엔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고 걷기도 했습니다.
강철민처럼 말이 많지 않았고 근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복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85년 작은 예식장에서 초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 몇 명이 전부인 자리였지만 복수는 그날이 생애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던 날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정상출은 복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조용한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혼살림은 보증금 30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복수는 그 방을 열심히 닦고 꾸몄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상출은 용접 일을 하며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왔고 복수는 집안을 꾸리며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1990년 복순이 30살이 되던 해에 아들 재호가 태어났습니다. 정상출은 아이를 처음 아는 날 복순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묵하던 그 사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꼭 안고 서 있던 그 모습을 복수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세 식구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정상출은 퇴근하면 재호를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 복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 시절이 복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게 행복한 때였습니다. 가슴 한켠에 묻어둔 상처가 있었지만 재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한 그 상처는 조용히 있어줬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정상출이 기침을 오래 한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돌아온 진단은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상출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곡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호 대학은 꼭 보내야 한다. 그거 하나만 부탁이야.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2005년 가을 정상출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수는 45세였고 재호는 15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밤, 텅 빈 방에서 복수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1983년 아이를 잃었을 때도 꺼내지 못한 울음이었습니다. 20년을 묵혀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복수는 그날 밤 새벽이 밝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재호의 아침 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재호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정상출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없는 자리는 고스란히 복순의 몸으로 채워졌습니다. 식당 서빙, 아파트 청소, 마트 계산원, 몸이 버텨주는 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재호가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치르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복수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정상출이 보고 싶어서 우는 것인지 그 경계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호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복수는 50대가 되었습니다. 몸 곳곳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지만 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복수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전 가슴에 묻어둔 것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짓지 못했던 그 아이. 살았더라면 올해 20을
훌쩍 넘겼을 그 아이가 어떤 얼굴로 자랐을지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복수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며 곡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은 힘으로 무엇을 해야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복순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이끌었습니다. 2015년 복수는 55이 되었습니다. 재호는 25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두 모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한 칸에서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둘이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의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써온 몸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당 일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불에 타는 것처럼 욱신거렸으니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기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복수는 평생 그 감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 동네 복지관에 붙어있던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과정 모집. 복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일. 복수는 그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다만 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240시간이었습니다. 복순보다 어린 수강생들도 있었고 복순보다 나이 많은 수강생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론 공부가 버겁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복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꼭꼭 눌러 쓰고 모르는 것은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공장에서도 식당에서도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복순의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쥐던 날 복수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대단한 자격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따낸 자격이었습니다. 첫 파견지는 은평구의 80대 독거 어르신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었고 어르신은 혼자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지냈습니다. 복순이 처음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기괴한 냄새와 함께 오래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복순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맞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복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냥 조용히 청소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안에서 열리는 것이라는 걸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빠. 이해해. 그냥 가끔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좋겠는데. 복수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름 한 번. 그것이 그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날부터 어르신 이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불렀습니다. 밥 드세요 하는 대신 어르신 이름을 먼저 부르고 밥 드세요 했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던 날 복수는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이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20년 재호가 캐나다 IT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복수는 기쁜 것이 먼저였습니다. 정상출과 함께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그만한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복순의 눈가는 젖었습니다. 재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가면 혼자잖아. 괜찮겠어?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괜찮아. 얼른 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재호를 공항에서 보내던 날, 복수는 재호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혼자 서 있었습니다. 60살의 복순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며 복수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방이었지만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내일도 파견지에 나가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인 날들이 쌓였습니다. 재호와는 일주일에 한 번 화상통화를 했고 파견지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남의 어머니 곁에서 남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일, 어딘가 아이러니했습니다. 복순 자신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딸에게는 어머니 노릇 한 번 못 해봤으면서 남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복순은 서둘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1983년의 그 사흘을 떠올리는 것은 아직도 복순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케어 매니저에게서 새 파견지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70세 여성 어르신, 심장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분, 그리고 요청 조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5060대 여성 요양보호사, 경북 출신 선호. 복수는 그 조건을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경북 출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어딘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북구 단독주택은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복수는 파견 첫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오래된 주택들이 나타났고 그 끝에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한 채가 보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갖고 온 집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작은 정원이 있었고 3월의 이른 봄임에도 화분과 나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을 쏟아온 자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남성 어르신 한 분이 나왔습니다. 최병우였습니다. 72세라고 했지만 허리가 곱고 눈빛이 선명한 분이었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말이 간결했습니다. 복순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 가득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안내를 받으며 지나치다 그 사진들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적 사진, 학교 졸업식 사진, 여행 사진들. 사진 속 가족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인 시간이 담긴 벽이었습니다. 채명자는 안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흰 머리카락이 단정히 정돈된 70세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심장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다는 말을 들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복순이 인사를 건네자 최명자는 천천히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새 요양보호사를 살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시선이 조금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최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첫날부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원래 말로 분위기를 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집안을 파악하고 어르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첫 주는 집 안 구조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찼습니다. 최명자가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고 식사 시간과 복약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최명자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지만 짠 것을 피해야 했고 무리한 움직임은 금물이었습니다. 최병호는 매일 오전 근처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고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일하는 방식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짧게 말했습니다. 손이 익었네요. 칭찬인지 관찰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복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복순은 이 집에 딸이 자주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라였습니다. 여성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41세의 대표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일주일에 2번은 빠지지 않고 최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마주친 것은 복순이 파견된 지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선 채소라는 세련된 차림이었지만 최명자 방으로 향하는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순에게 눈인사를 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복순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채소라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복순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순은 그날 저녁 내내 멍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채소라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하고 복순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채소라는 정기적으로 최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최명자 곁에 한참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최명자는 채소라가 오는 날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환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는 날의 어르신 얼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표정이었는데 최명자의 그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기쁜 것보다 무언가를 꾹 참는 것 같은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채소라가 돌아간 뒤 최명자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참 잘 컸어. 복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잘 컸다는 말에는 대견함과 함께 어딘가 먼 곳에서 바라보는 듯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파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명자와 복순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공기가 생겼습니다. 최명자는 복순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편이 아니었고 복순은 알아서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명자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경북 의성이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또 묘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냥 넘겼습니다. 파견 요청 조건에 경북 출신 선호라고 적혀 있었으니 같은 고향이라 반가우신 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복순의 마음 한쪽에 작은 가시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최명자가 복순을 처음 봤을 때 그 눈빛, 채소라를 볼 때마다 올라오는 묘한 감정, 잘 컸어라는 혼잣말, 흩어진 조각들이었지만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순은 그 감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주 저녁, 채소라가 또 왔습니다. 복순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채소라가 현관에 외투를 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채소라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콧날의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 저 선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천장을 바라보다 몸을 돌렸습니다. 지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복순은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낡은 지갑 안쪽 접힌 사진 한 장. 41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그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갑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최명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채소라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의식이 됐습니다. 그 콧날의 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2024년 5월에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최명자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오후 산책을 나갔고 집안에는 복순 혼자였습니다. 복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5월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복순은 빨래를 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순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라고 하기엔 단순하고 가사라고 하기엔 짧은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곡도 아니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순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사흘 밤 동안 품에 안고 불러줬던 그 노래였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한 음절도 흐트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순에게 그 자장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멈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채소라였습니다. 오늘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채소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복순은 황급히 노래를 멈췄습니다.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혼자서 괜히 복순이 말을 잇기도 전에 채소라가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 들어오던 채소라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복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예전에 아이한테 불러주던 거라서. 채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채소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 우리 엄마가 저한테 불러줬던 노래예요. 복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명자가 채소라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다고요. 복순이 직접 만든 노래를. 세상에 같은 노래가 두 개일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순서와 리듬은 복순이 그날 밤 즉흥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악보도 없고 기록도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채소라에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빨래 옆에 올려둔 지갑이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복순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이 접어 넣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41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그것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신생아실 유리창 밖에서 간호사 몰래 찍어둔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이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작고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사진을 꺼내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꺼냈는지 복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노래와 그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진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소라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굽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복수는 채소라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채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채소라를 바라만 봤습니다. 채소라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도 사진이었습니다. 채소라가 두 사진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복순이 바라봤습니다.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구도도, 아이의 위치도, 배경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신생아실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채소라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우리 어머니가 입양 서류랑 같이 보관해 주던 거예요. 제 태어날 때 사진이라고. 복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1983년 10월, 사흘 밤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던 아이.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고 41년을 살아온 그 아이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채소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1년 전의 자장가가 41년 동안 각자의 지갑 속에 있던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채명자가 낮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채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복순은 그 말의 무게를 헤아렸습니다. 파견 요청에 적혀있던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5060대 여성, 경북 출신 선호. 채명자가 복순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눈빛, 채소라를 볼 때마다 지어 보이던 알 수 없는 표정, 잘 컸어라고 혼자 중얼거리던 목소리,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채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채소라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은 그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1983년 사흘 밤품에 안았던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지금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41년이 지난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소라가 채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순도 함께였습니다.
채명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숨김이 없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것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채명자의 고백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채명자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5월의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침대 옆 낮은 탁자 위를 밝혔습니다. 채명자는 침대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과 채소라가 나란히 채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명자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채명자의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봄, 채명자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명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래 미뤄온 것 하나가 마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채소라의 생모였습니다. 채명자는 채소라를 1983년에 입양했습니다. 채소라가 태어난 지열흘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강철민 측 사람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고 아이를 원하던 채명자 부부에게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때 채명자가 건네받은 것은 서류 한 묶음과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생모의 이름은 서류 어딘가에 적혀 있었지만 채명자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채소라를 온전히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소라가 자라는 동안 채명자는 그 서류를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해뒀습니다. 채소라가 스스로 묻는 날이 오면 그때 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친구들 사이에서 입양에 대해 알게 된 듯 눈이 빨개진 채 방에서 나오지 않은 날이 있었지만 채소라는 끝내 채명자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채명자는 그것이 채소라 나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가족을 지키는 채소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소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으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채명자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엔 항상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채소라의 가슴 어딘가에 채명자가 채워줄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을 채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소라가 내색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22년 수술 이후 채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채소라는 그 공백을 영영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채명자가 없어진 뒤에 채소라 혼자 생모를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채명자는 퇴원 후 사립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 윤복순, 1960년생, 경북 의성 출신. 그것이 탐정에게 건넨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2023년 탐정이 찾아낸 사람이 윤복순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64세 여성이었습니다. 채명자는 그 정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강철민 측에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통보했을 때 채명자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모는 살아있었고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채명자는 그날 밤 채병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오래 울었습니다. 채명자는 그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채소라에게 먼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명자는 복순을 먼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채소라를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41년을 살아낸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서 채소라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채명자는 케어 매니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 조건에 경북 출신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복순이 이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채명자는 복순이 오는 첫날부터 알아봤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인적 사항과 일치했고 무엇보다 그 손이 채명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채명자는 두 달을 머뭇거렸습니다.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채소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복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두려움이 채명자를 두 달 동안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자장가가 먼저였습니다. 채명자가 고백을 준비하기 전에 그 노래가 모든 것을 앞질렀습니다. 채명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채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채소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채명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채소라가 채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채명자는 탁자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키트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복순과 채소라는 그날 저녁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2024년 5월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윤복순과 채소라는 생모와 딸이었습니다. 복순은 결과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채소라가 복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채명자는 침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채병호는 방문 앞에 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채소라가 복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죽다니요. 저 이렇게 잘 살았는거려. 그 말에 복순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198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소리 내어 우는 날이었습니다. 41년 만이었습니다.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채명자의 얼굴에서 오래 무거운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오래 품고 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캐나다에 있는 재호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재호는 복순의 눈이 빨간 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복순은 한참 말을 고르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재호는 화면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가를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 됐다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행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어느 날 아침 복순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던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복순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1년 만에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024년 7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은 채명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복순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나야. 강철민이. 오래됐지. 41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1983년이었습니다. 복순의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세월이 지났어도 나직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결 뻔뻔해진 어조였습니다.
강철민은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채소라가 의류 브랜드 대표로 TV 인터뷰에 나온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채소라가 입양된 사실을 담담하게 밝혔고 강철민은 그것을 보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그 애가 내 딸 맞지? DNA 검사 요구할 거야. 신부로 인정받아서 재산 지분 청구할 거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소라한테 얘기해. 복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1년 전 처자식이 있다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제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 통보를 전달한 것도 강철민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지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채소라가 상처받을까봐, 겨우 찾은 이 시간이 흔들릴까봐. 복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는 잠시 주방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철민이 채소라에게 직접 접근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최병호를 찾아갔습니다. 최병호는 아침 산책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복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순의 표정을 보고 최병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1982년 강철민과의 교제부터 강제 입양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 걸려온 전화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는 복순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최병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라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복순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오후 최병호는 서재에서 전화를 여러 통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수십 년을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조계에 닿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들이었지만 최병호의 전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짧고 정확하게. 채소라에게는 그날 저녁 최병호가 직접 말했습니다. 최명자와 복순도 함께였습니다. 채소라는 강철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자리였지만 채소라의 반응은 최명자가 걱정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채소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알고 싶어요. 최병호가 준비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변호사 선임, 그리고 강철민이 채소라의 회사 앞에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채소라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강철민이 나타나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최병호는 잠시 채소라를 바라보다가 허락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철민에게서 복순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답이 없으니 직접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강철민이 채소라의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68세였지만 체격이 컸습니다. 건설판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두꺼운 어깨를 하고 회사 입구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 앞에는 강철민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병호가 연결한 변호사와 경찰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회사 건물 안에서 채소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강철민과 채소라가 마주 섰습니다. 강철민이 입을 열기 전에 채소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친부 맞아요. DNA 저도 이미 확인했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저 안에 계신 분이에요. 짧고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소라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4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 곁에 없었고,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철민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공갈 협박 혐의로 입건 절차가 시작된다는 고지였습니다. 강철민은 그 자리에서 경찰과 함께 연행됐습니다. 회사 앞에 잠시 모였던 직원 몇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채소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에게 채소라가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생긴 일이 채소라에게 짐이 됐다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러자 채소라가 말했습니다. 복순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약하지 않아요. 그 말이 복순의 가슴 어딘가를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41년 동안 혼자 자란 아이였습니다. 채명자와 채병호가 든든하게 키웠고 그 토양 위에서 채소라는 스스로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잘 살아줘서 고마웠습니다. 강철민은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철민은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순의 가슴 속에서 41년 동안 남아있던 그 이름이 비로소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이제 이 집에서 무엇으로 남아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관계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채소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채명자가 문을 열었으며 채병호가 뒤를 받쳐줬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지 스스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성북구 단독주택의 작은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채명자가 봄부터 심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아침마다 그 꽃들에 물을 주면서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3월에 이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내늘기였던 화단이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순은 물을 주다가 잠깐 멈추고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 즈음 채소라가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을 하나 봐뒀다고 했습니다. 성북구 채명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복순이 요양보호사 파견 신분으로 계속 이 집에 머무는 것보다 독립된 공간을 갖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복순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받는 것보다 버티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자 채소라가 말했습니다. 복순 씨가 편해야 저도 편해요. 이건 부탁이에요. 복순은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소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순은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 방식이 이렇게 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과 지금 채소라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복순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인 짐이 이삿짐 박스 몇 개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새 방의 짐을 풀면서 복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9월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복수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4세 나이에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어 매니저에게는 채명자 댁 파견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퇴근 후 돌아오는 곳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방이었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캐나다의 재호에게 화상통화를 거는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복순의 달라진 얼굴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너머에서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복순은 웃었습니다. 꾸민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지로 지어야 했던 웃음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모인 거네요. 다 모인 것이었습니다. 복순에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캐나다에 재호가 있었고 성북구에 채소라가 있었습니다. 채명자와 채병호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불러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채명자의 건강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었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채명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이 아침 식사를 차려 들어가면 채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잤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그 인사가 좋았습니다. 채명자가 복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채명자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나 눈 감아도 되겠다. 복순이 채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한 번 더 살았어요. 채명자가 복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2025년 봄이 왔습니다. 채소라의 의류 브랜드에서 이듬해 봄 신상품 라인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채소라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라인의 브랜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채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순이요. 복순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소라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기다려준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채소라는 웃기만 했습니다. 론칭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기자가 채소라에게 물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채소라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기다려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인터뷰가 TV에서 방영됐습니다. 복수는 채명자 방에서 채명자 곁에 앉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 채소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채명자가 아무 말 없이 복순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복순의 인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남편 정상출을 보내고 홀로 버텼던 날들도, 재호를 공항에서 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던 날도,
낯선 어르신 댁을 오가며 남의 어머니를 돌보던 시간도 돌이켜보면 모두 이 자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수는 1960년에 태어나 64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고 잃는 것이 많았으며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북구 최명자 댁 정원에 코스모스가 피고 캐나다에 재호가 살고 채소라가 복순의 이름을 브랜드에 붙이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피었다고 덜 꽂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봄이었기에 더 선명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길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버텨온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허탈한 날이 있으신가요? 복순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꽃 피는 봄이 오듯 지금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복순처럼 박복하다 싶은 삶에도 기어코 봄은 왔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